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핵심 제품, 그 판매량이 무려 15%나 급감한 거예요? 그럼 뭐 완전 비상 상황이죠. 업계 전반에 불황이 닥쳤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고객들은 지갑을 굳게 닫았고 누가 봐도 이건 재무제표에 빨간불이 켜질 만한 그런 심각한 위기잖아요. 네, 보통은 주가가 곤도박질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바로 그해 이 회사가 무려 창사 120년 역사상 네 번째로 높은 순이익을 기록합니다. 물건은 덜 팔렸는데 회사의 금고에는 역대급 현금이 꽉꽉 쌓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PACCAR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네, 오늘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진짜 방대한 자료를 종합했거든요. 얼마 전 발표된 작년, 그러니까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부터 시작해서요. 10-K 연례 보고서도 싹 다 뒤졌죠, 우리가? 맞습니다. 거기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최신 보고서, 또 심지어 레디태그 현장감 넘치는 게시판 있죠. 아츠러컬즈에 올라온 실제 트럭 운전사들의 거친 리뷰까지 전부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네, 진짜 샅샅이 뒤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딱 이겁니다. 과연 PACCAR은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단순한 상용차 제조사일까요? 아니면 불황에도 끝없는 거대한 수익 창출 플랫폼일까요? 와, 수익 창출 플랫폼. 일단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기이한 현상부터 바로 좀 짚어보죠. 아니, 판매량이 15%나 줄었는데 수익은 역대 4위라니요. 네, 숫자를 보면 정말 신기하죠? 제가 듣기로 작년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5.5% 감소한 284억 4천만 달러였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조정 순이익은 26억 4천만 달러를 달성했어요. 이거 진짜 뭐 어디서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요? 마법이 아니라요. 이건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비즈니스 구조의 승리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부품 부문하고 금융 서비스 부문에 있거든요. 아, 트럭 본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돈을 벌었다? 맞습니다. 2025년의 트럭 판매 자체는 분명 부진했어요. 근데 이 두 부문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부품 매출만 무려 68억 7천만 달러였고요. 와, 부품으로만 그 정도라고요? 네, 더 놀라운 건 이 두 부문이 회사 전체 수익의 무려 71%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왜 이 부품 사업이 이렇게 돈이 되느냐? 바로 이거죠. 듣고 보니까 약간 그거 딱 알겠네요. 쉽게 말해서 이거 완전 프린터 잉크 모델 아닙니까? 프린터 잉크요? 네, 그러니까 프린터 본체는 엄청 싸게 팔거나 좀 덜 팔려도 계속 교체해야 하는 비싼 정품 잉크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돈을 쓸어 담는 구조요. 트럭이라는 거대한 프린터를 일단 팔고 나면 부품이랑 할부 금융이자로 지속적인 수익을 뽑아내는 구조다. 네, 그런 거군요, 완전. 네, 아주 정확하고 훌륭한 비유입니다. 기업 간 거래, 즉 B2B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부품 부문의 마진율이 무려 24%에 달하거든요. 24%요? 제조업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니까 대단한 거죠. 트럭 운송업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덜컥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네요. 난리 나겠죠. 납기 지연 페널티 물어야 되고. 맞아요. 거기에 운전자 인건비까지 하면 하루에만 수천 달러의 막대한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송업체는 부품 가격이 20%더 비싸더라도 지금 당장 부품을 수급해서 고칠 수 있는 유통망이 절실한 거죠. 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걸 살 수밖에 없구나. 네, 바로 그 독점적인 부품 유통망을 PCAR이 꽉 잡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차 판매 사이클의 불황을 완벽하게 방어해주는 아주 강력한 하방 경직성, 즉 이익의 바닥을 든든하게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와, 24% 마진에 고객이 가격 저항을 아예 할 수 없는 필수제라니 비즈니스 모델로는 진짜 너무 완벽하네요. 네, 아주 탄탄하죠. 근데요, 그렇다고 실적의 모든 숫자가 다 그렇게 알음답기만 한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좀 달라진 게 있던데 지난 1분기 주당 순이익이 1.46달러였고 3분기가 1.12달러였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번 작년 4분기 주당 순이익은 1.06달러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시장 예상치가 1.07달러였는데 그것도 빗나갔고요. 아니, 그 강력하다는 부품 마진의 마법이 약효가 좀 떨어진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표면적인 숫자가 하락한 건 명백한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회계적인 역학을 봐야 하거든요.
회계적 역학이요? 뭔가 숨겨진 비용이 있나요? 네, 작년 4분기 실적에는 유럽 트럭 카르텔 담합 관련해서 민사소송 비용이 반영됐어요. 무려 3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일회성 비용이 나간 거죠. 이 벌금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크게 깎여 나간 겁니다. 잠깐만요.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카르텔 담합 벌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그냥 일회성 회계 비용이라고 그렇게 가볍게 넘겨도 되는 건가요? 기업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거 유럽 사업부 내부에 무슨 윤리적 결함이나 지배구조에 깊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찝찝한 시그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을 품는 건 투자자로서 아주 건강하고 당연한 시각입니다. 일단 팩트부터 좀 짚어드리자면 이 카르텔 이슈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과거 유럽 트럭 제조사들이 10여 년에 걸쳐서 배기가스 저감 기술 도입 시기라던가 가격 인상을 좀 조율했던 아주 낡은 관행에서 비롯된 소송이거든요. 최근에 터진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옛날에 저지른 잘못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분명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부끄러운 과거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무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현재 PCAR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을 훼손하는 어떤 구조적인 리스크인가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본업이 망가진 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4분기 전체 매출을 보면 68억 2천만 달러가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였던 60억 3천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입니다. 이번 1분기 가이던스요? 네, 경영진이 제시한 당장 지금 진행 중인 올해 1분기 총 마진 가이던스가 지난 4분기의 12%에서 오히려 12.5%에서 13%로 쑥 상승을 했어요. 과거의 악재를 비용으로 털어내면서도 기초 체력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과거의 죗값을 치르는 중이지만 본업의 마진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 이건 충분히 납득이 가네요.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마진을 쥐어짜면서 이익을 남기고 있다면 막상 그 트럭을 매일같이 몰아야 하는 실제 현장 고객들의 평가는 어떨지 이게 진짜 궁금해지거든요. 네, 현장의 목소리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해외 커뮤니티인 레디트의 R-Truckers 게시판을 완전 이잡듯이 뒤져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장의 목소리는 서류상의 숫자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 생생한 리뷰들이 비즈니스의 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네, PACCAR의 대표 브랜드인 피터빌트나 캐놀스 트럭에 대해서는 다들 신뢰가 엄청 쾌적하고 승차감이 좋다고 칭찬 일색이긴 했어요. 기사분들이 운전하기엔 정말 편하다는 뜻이죠. 맞아요. 특히 외부 업체인 커미스 X15 엔진을 단 트럭은 파워가 진짜 예술이라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정작 회사가 자체 개발한 MX13 엔진에 대해서는 불만이 완전 폭주했습니다. 네, 결함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자잘한 전기계통 결함이나 센서 오류 때문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간보다 정비소에 처박혀 있는 시간이 더 길다 이런 불만이 엄청났거든요. 이쯤 되면 회사가 그 24% 마진짜리 부품을 팔아먹으려고 일부러 잔고장이 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라니까요. 일부러 고장나게 만든다는 건 약간 음모론에 가깝긴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현장의 그 거친 불만이 회사에는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라는 게 좀 뼈아픈 진실이긴 하죠. 아니 왜 그렇게 MX13 엔진에 유독 전기 결함이 많은 걸까요? 현대 상용차 디젤 엔진이라는 게 더 이상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갈수록 환경 규제가 엄청나게 깐깐해지잖아요. 처리 소프트웨어가 엄청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실상 거대한 컴퓨터에 가깝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복잡해지니까 당연히 배선이나 센서 오류가 잦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불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트러커들에게는 잦은 정비서 방문이 생지옥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앞서 우리가 극찬했던 그 프린터 잉크 모델, 즉 고마진 부품 사업의 수요가 끊임없이 알아서 창출된다는 의미거든요. 와,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네, 기술적 복잡성이 오히려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튼튼한 경제적 해자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북미 시장에서의 강력한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지금 글로벌 경쟁사들이 처한 암울한 상황이란 완벽하게 대비가 됩니다. 경쟁사들이요? 네. 예를 들어서 경쟁사인 다임러나 트라톤 같은 기업들을 보면요. 지금 수소 배터리나 수소 연료전지 개발, 아니면 중국 현지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중국 현지화 전략, 이런 데에 사활을 걸고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을 불태우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잠시만요. 경쟁사들이 중국 시장에 돈을 쏟아붓든 수소 트럭을 새로 만들든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그게 오늘의 주인공인
패커 잉크, PCAR 주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기업 하나에만 집중해야 하거든요. 아, 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화제를 원점으로 바로 돌려보죠. 경쟁사들이 그렇게 해외에서 막 현금을 태우면서 고전하는 동안 패커 잉크, PCAR은 철저하게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심의 북미 생산 체제를 고수했습니다. 이걸 로컬 포 로컬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북미에만 집중했다는 거네요. 네, 이게 지금 주가에 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냐면 바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의 아주 직접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수입품에 매기는 그 무시무시한 관세 폭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트럭을 만들어서 북미로 들여오는 경쟁사들은 지금 막대한 수입 관세를 두드려 맞고 원가 압박에 헐떡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북미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조립하는 PACAR은 이 타격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거죠. 와, 남들 맞을 때 혼자 안 맞고 있는 거네요. 심지어 이 강력한 비용 우위 덕분에 올해 2026년부터는 그동안 고객들에게 청구하던 관세 할증률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경쟁사 트럭의 가격표는 관세 때문에 막 치솟고 있는데 PACAR, PCAR 트럭은 가만히 앉아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껑충 뛰어오른 셈이죠. 와, 상대방 발목에 막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채워진 틈을 타가지고 우리는 가격 할인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셈이네요. 이거 시장 점유율 뺏어오기 딱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요를 더 폭발시킬 메가톤급 이벤트가 하나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내년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미국 환경청의 새로운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입니다. 내년 1월이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이건 단순히 그냥 매연을 조금 줄여라 이 정도 수준의 규제가 아니에요. 이 기준을 통과하려면 트럭의 배기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거든요. 아예 구조를 바꿔야 하는구나. 네, 이중분사 시스템이나 가열식 총기 변환기 같은 값비싼 첨단 장비가 무더기로 탑재되어야 합니다. 이 물리적인 부품 추가 때문에 트럭 한 대당 제조 원가가 약 $10,000, 우리 돈으로 1,300만 원 이상 훌쩍 뛰어오르게 됩니다. 잠깐만요. 트럭 한 대의 가격이 1,300만 원이나 단숨에 오른다고요? 아니 화물차 수백 대 굴리는 운송업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재무제표가 그냥 박살나는 소리네요. 그렇죠. 엄청난 부담이죠. 그럼 당연히 2027년 규제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가격이 확 오르기 전인 올해 하반기에 트럭을 미친 듯이 사재기하겠군요.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업계에서는 그걸 선구매 수요라고 부르거든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 원가 인상 폭풍을 피하려는 운송업체들의 신차 주문이 정말 폭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타이밍 기가 막히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무역관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에 환경 규제 때문에 시장 전체의 수요가 폭발하는 시점이 딱 올해 하반기에 완벽하게 겹치는 겁니다. 매출이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완벽한 모멘텀이네요. 네, 엄청난 호재죠. 올해 하반기 실적이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진짜 소름 돋았던 대목은 따로 하나 더 있어요. 오, 어떤 부분이죠? 당장 다음 분기죠. 올해 2분기에 오로라라는 기업이랑 협업해서 레벨 4 자율주행 상업 운행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아, 자율주행. 네, 중요한 이슈죠. 운전자도 없이 트럭 혼자 짐을 딱 싣고 고속도로를 달린다는 건데 기존의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PACCAR, PCAR이 가장 먼저 상용화의 테이프를 꽂는 셈이잖아요. 이거야말로 물류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승용차의 도심 자율주행이랑 다르게 상용 트럭의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까지만, 즉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직선 주행에 집중하거든요. 아, 굳이 복잡한 시내를 안 달려도 되니까. 네, 그래서 상용화가 훨씬 빠릅니다. 게다가 미국 트럭커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하루 최대 운전시간 제한 규제입니다. 아, 의무적으로 무조건 쉬어야 하는 그거요? 맞습니다. 근데 무인 트럭에는 이 규제가 아예 적용되진 않죠. 트럭이 24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건비를 지워버리고 기계 가동률을 2배로 끌어올리는 말 그대로 혁명이죠. 와, 가동률 2배에 인건비는 제로. 이건 뭐 기업들이 앞다퉈서 안 살 수가 없겠는데요. 이 정도면 당장 주가가 막 폭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의 냉정함을 좀 되찾아야 합니다. 스토리는 지금 너무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숫자가 보내고 있는 경고 신호들이 꽤 묵직하거든요. 그래요? 어떤 경고 신호가 있죠? 첫 번째 리스크는 수주 잔고의 급감입니다. 공장에 밀려있는 주문량이 예전 76억 달러에서 최근 49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주문이 줄었다고요? 네, 수주 잔고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당장 올해 초반에 공장 생산 라인을 100% 팽팽하게 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선구매 폭발을 잔뜩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그 폭풍이 오기 전인 상반기는 생각보다 꽤 혹독하고 건조한 보릿고개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아, 하반기 파티를 즐기려면 당장 상반기에 부진한 실적 발표를 꾹 견뎌내야 한다는 거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리스크도 있나요? 두 번째가 사실 더 흥미롭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바로 내부자 매도인데요. 내부자 매도요? 네, 최근에 피카요 힝크, PCAR의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핵심 임원진들이 약 1,66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잠깐만요. 1,660만 달러요?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경영진이 팔아치웠다고요? 아니, 방금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선구매 폭발에 2분기에는 자율주행이라는 이 엄청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막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회사를 제일 잘하는 CEO가 주식을 던진다?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요? 혹시 뭐 자율주행 규제벽에 부딪혔다거나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결함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임원들의 주식 매도가 단순한 개인 포트폴리오 재조정이거나 세금 문제일 수도 있어요. 흔한 일이긴 하죠. 그래도 타이밍이 너무 묘하잖아요. 맞습니다. 당장 2분기 자율주행 상용화를 코앞에 둔 중요한 시점에서의 매도라는 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어쩌면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완벽한가와는 별개로 각 주의 복잡한 법적 규제를 통과하거나 실제 보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 길고 험난할 수 있다는 걸 내부 경영진은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 기술은 완성됐어도 돈이 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네, 혁신은 맞지만 그것이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 숫자로 딱 꽂히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아주 냉정한 판단을 내린 걸 수 있죠. 아, 진짜 뼈를 때리는 분석이네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묻지마 투자하기엔 단기적인 리스크들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복잡했던 퍼즐 조각들을 싹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단기적으로는 수주 잔고가 쪼그라들고 임원들이 주식을 파는 불안한 시기인 건 맞아요. 하지만 PCAR은 그 흔들리는 시기를 무려 24% 마진을 자랑하는 강력한 부품 판매와 금융 서비스라는 아주 튼튼한 방패로 막아냅니다. 그렇죠. 이익의 바닥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환경 규제가 만들어낼 거대한 트럭 교체 사이클과 무역 관세 혜택이라는 순풍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제조업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속은 끊임없이 반복 수익을 창출해내는 아주 정교한 기계와 같죠. 네. 그럼 여기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질문을 하나 탁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2분기 오로라와의 자율주행 파트너십이 진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복잡한 엔진 센서들이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로 부품 고장을 미리 예측해주는 그런 구독형 소프트웨어까지 출시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 구독형 예측 정비 소프트웨어요? 네, 단순히 트럭 본체랑 부품을 파는 프린터 잉크 모델을 넘어서요. 물류업자들에게 24시간 자율주행과 원격 정비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무슨 거대한 클라우드 기반 엔터프라이즈 서버 같은 역할로 회사가 진화하는 게 아닐까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PCAR을 PER 10배짜리 지루한 전통 제조업체가 아니라 멀티플을 엄청 높게 받는 고성장 테크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완전히 재평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트럭이 타르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 센터자, 물류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시장이 과연 이 회사를 테크 기업의 잣대로 재평가해 줄지 지켜보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흥미롭고 결정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정답을 결정하는 건 언제나 시장이겠죠. 자, 구독자 여러분은 PCAR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업이 보여주는 거대한 혁신의 폭발력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실적 둔화와 내부자 매도라는 묵직한 리스크를 더 무겁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였습니다.